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운송과 보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외국과 거래할 때 운송과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뭐가 되느냐 그럼 계의종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죠. 우리에게 국제 경영에서는 바로 계약이 있다 하는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행의 과정을 갖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종결을 갖다 가져온다. 그러니까 계의종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썼죠. 앞쪽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야기는 계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조건에 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계약을 우리가 쭉 얘기했고, 그 다음 대금 결제를 위하여 뭐가 되느냐,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신용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배워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계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바로 조건, 제품의 무역을 할 때 있어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조건을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두 번째는 상대 쪽에서 신용장이라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슈였다 이거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어 외국과 거래할 때 물건에 대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상대 쪽에서는 대금 지급이라는 얘기가 되죠. 대금을 위한 뭐가 되느냐, 신용장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다. 그런 게 바로 계의종에서 계약에서 굉장히 중시 여겨야 할 이야기였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행이다 그럴 때 이행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선적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물건을 이동을 위한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선적이다. 외국과 거래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죠? 선적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해상 운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선적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운송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3절의 운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할 땐 바로 리스크, 안전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보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때 보험은 해상 운송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배에 실려가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배와 그리고 물건, 사람은 뭐가 되죠? 선원은 뭐가 되죠? 인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배와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물보험으로서 바로 해상운송보험의 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을 하고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는 문제가 이행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운송과 보험이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종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지만 앞쪽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손해, 예를 들어 종결이 무사히 끝났다 그럴 때 여기서는 예스가 될 때는 오케이, 모든 문제를 끝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노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중재, 우리가 소송을 갖다 붙는 것보다는 거의 외국과 거래에서는 중재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하자 하는 이야기로, 보통 우리가 무역 국제 경영은 바로 계의종이다, 계약과 이행과 그리고 종결이라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놓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서 운송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바로 이행의 과정 속에 운송과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약간 뒷부위에, 뭐의 뒷부위에, 신용장의 뒷부위에 이야기가 조금 남은 부위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볍게 우리가 터치를 하며, 바로 기타 종류, 예를 들어 바로 신화증권에 있어서 바로 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용장에 있어서 신용장 속에서 어떤 신용장이 있느냐 그런 종류를 가볍게 한 번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 여기에 바로 신용장 속에서 지난 시간에 약간 미비되었던 게 화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환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고송이냐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화분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화는 화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화물을 근거로 한 환는, 화물을 근거한 환음이다. 보통 환음이란 말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회계 속에서도 많이 다루는 게 환음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환음을 갖다 얘기해 본다면, 환음은 바로 세 사람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환의 관계다,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이 화환음은 화물을 근거로 한 환음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정의를 갖다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화물을 근거로 한 환음이다는 말에서, 환음은 세 사람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출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수입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보통 우리가 환음이다라는 얘기를 쓰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약속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의 금액을 일정의 시간에 주겠노라 하는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약속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위계 속에서는 약속이냐 환음을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된다, 받으름, 내가 줘야 된다, 지급음이라고 우리가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들었을 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비교적 어떤 자가 환음이다 그럴 때 환은 바로 뱅크와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삼각관계가 되어서 화물을 근거로 해서 환음을 갖다 발행했다. 화환음이 됩니다. 그럼 이 화환음의 반대가 뭐가 되죠? 바로 무화환. 화물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화환음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신용장에서 발행된다. 여기는 신용장을 갖다 기준점으로 발행된 거. 아까는 환 그럴 때 화물이었죠. 화환 그럴 때 화가 바로 화물을 얘기했다 이거죠. 근데 무화환은 뭐가 되느냐 그럼 신용장을 근거로 한, 비례를 갖다가 근거한, 비례를 근거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 중요한 비율이 아니라 잠시 제가 착각했군요. 바로 여러분 레드 오브 크레디트 우리가 LC라고 하죠. LC를 근거한 환음을 갖다 우리는 화환이다 이런 말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취소 불능,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취소할 수 없는 바로 환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럼 바로 일종의 취소 불능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이미 물건이 선적에 올라서 외국에 갔는데 중간에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취소 불능, 국제 경영에서는 바로 무역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 왜? 물건을 상대에게 보내는데 그때 가서 난 안 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여러분 LC가 있는데 LC는 보통 외국 사람들끼리 국제 경영인 만큼 외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통상인데,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한국의 수입자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한국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수출자. 자, 물건을 분명히 만들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국내에 팔지 않을 거고 외국에 내보냅니다. 근데 한국의 수출자와 한국의 뭐가 되느냐 수입자가 물건을 갖다 일단 원자재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입한다 이거죠. 원자재를 수입자가 구입해서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한다. 근데 이게 결국은 수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 경영인데, 일단 원자재 구입을 외국에서 하지 않고 수출자나 수입자가 같은 나라가 되면 내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국이란 말은 같은 나라에 있는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원자재를 주고받고 가공을 해서 제3국에 보낸다. 이렇게 될 때 내국 신용장. 이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바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 같이, 수출자도 한국인, 수입자도 한국인이다. 이럴 때 이 원자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원자재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게 바로 내국 신용자이다 이거죠. 이럴 때 일어나는 신용장은 내국 신용장, 같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같이 있는 한국 안에서 만약에 일단 거래를 해서 그 물건 가공액에 외국에 수출한다 그럴 때 이때 두 사람의 원자재 관계는 누가 되죠? 바로 수입자나 수출자나 같은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국 신용장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행의 단계에서 중요한 이야기, 자 다시 한번 가볍게 보면 화물을 근거로 한 환음이다. 이 바로 화환의 반대인 무화환은 신용장을 근거로 했다.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입자와 수출자가 원자재를 갖다 서로 주고받을 때 한국 안에 있다면 내국 신용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이행 과정 속에서 바로 외국과의 의뢰되는 거래를 하는데, 이행하는데 운송과 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운송과 보험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며 공부하도록 하죠. 자, 비교적 어떠냐면 경영학 책을 보면 책들이 다 가벼워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거의 대다수가 계량 의사 결정.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MIS, 경영정보 시스템, 그리고 국제 경영, 이 세 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책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시험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국제 경영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당장 겪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경제 1위인 미국과 경제 2위인 중국, 경제 3위인 일본,
이 내용들이 서로 패권 다툼이다 이래 봐야 되죠. 다 이 국제 경영,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의 선두주자가 되어야만 뭐가 되느냐,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 좋게 그래도 왜 되느냐, 요충지에 있으면서 적절하게 미국이란 일강과 같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바로 하나의 무역이 어떠냐 그러면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영을 모른다. 요즘 경영학을 공부했느냐? 가끔 학생들은 짧은 거, 좁은 거, 어떻게 하면 좀 작게 가. 그건 출제위원이 아니면 절대 그런 문제 못 냅니다. 그럼 이제 문제 경영학은 어떤 문제든 간에 이 경영을 공부해서 어떤 뭐 시험이라도 보겠다 이럴 때는 어떤 시험이든 문역을 하면 경영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 경영이 다 끝나면 테마 경영, 테마에 대한 소위 시사성 있는 경영을 좀 더 여러분에게 강화를 위하여 바로 다음에 제2탄의 강의는 경영한 경영학인데 최신의 뭐가 되느냐, 테마 경영을 하나하나 파트마다 또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읽혀서 주관이든 객관이든 어떤 시험이든 100% 커버가 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 이게 바로 제 소신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약간 경영학이 다른 강의에 비하여 상당히 좀 어떠냐 그러면 길어졌다 이래가 짜증날 수 있지만 바로 완벽을 기한 겁니다. 그리고 경영학은 거의 전략 과목이 돼야 됩니다. 점수를 다 잘 받는 과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위까지 꼼꼼히 좀 살펴서 또 시험 보는 거,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되느냐 공부하는 거 좀 진실로 공부해 놨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조금 번거롭고 길더라도 꼭 공부를 해주신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2탄은 테마의 경영학을 가지고 아주 수준을 높이며 영역마다 어디에 되느냐 경영학에 대한 부위를 높여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경영학은 저희 경영학을 들으면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영학이든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러는 정도의 바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도전하는 걸로 여러분이 따라주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 두시면 시험 볼 때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는 거, 그럼 바로 합격의 지름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마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행 과정 속에 운송과 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운송은 여러분 잘 알지만 거의 대다수가 해상무역에서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가장 기본은 해상운송이다. 바로 배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수출자. 수출자가 엑스포트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있는 나라에 뭐가 되느냐 선박회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선박회사에다가 내가 너의 회사에 짐을 싣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선적 신청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회사에 배에 물건을 싣고 싶다 하는 바로 오퍼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짐을 싣고 싶다, 너의 배에 짐을 싣고 싶다 하는 걸 선적 신청서, ship order라는 말에 SO를 갖다가 일단 맨 먼저 어떻습니까? 바로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SO에 대하여 당신의 짐을 어디에 실으시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딜리버리 오더, 바로 너의 짐을 어디에 실어라. 요거보다도 자, 맨 먼저 뭐가 되죠? 바로 SO는 선박회사에 짐을 싣고 싶다 그럴 때 너의 짐을 어느 선박에 실어라. 선적 지시서다 이거죠. 선적 지시서. 요걸 갖다 1단계로 먼저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이 바로 SO를 가지고 선박회사로부터 신청했을 때 뭐가 되느냐 받는 선적 지시서 SO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이게 신청한 건 뭐가 되느냐 SR이 되는 거죠. SR은 바로 뭐가 되느냐 신청한 사람. 그러면 선박회사에서 SO를 갖다 준다. 여기에 대하여 대응이 뭐가 되느냐 SO를 줍니다. 너의 짐을 어디 실어라. 선적 지시서라고 얘기하죠. 여기 바로 선적 신청서는 바로 내가 너희 배에 짐을 싣고 싶다 그런 SR을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SO를 받게 된다. SO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주가 받는 서류의 1번 SO다 이거죠. 그러면 선적 지시서를 가지고 지정된 선박에 뭐가 되냐 그러면 지정된 선박 배에 있다 이거죠. 선박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 지정된 선박에 가서 SO를 갖다 제시하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짐을 적재를 했다. 그러면 이 지정된 선박, 이 선박회사의 배가 되겠죠. 선박회사의 배에 실었다 이거죠. 적재를 했다 이겁니다. 뭐를 제시하고? SO를 제시하고.
SO를 제시해서 만약에 실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 선박에 있는 1등 항해사 아니면 캡틴. 그래서 1등 항해사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선장이 뭐를 갖다 주느냐? 당신의 짐을 우리 배에 실었소 하는 입증서, 바로 엠마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엠마를 제시합니다. 엠마를 줍니다. 그럼 이 선박회사의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줄 뭐를 갖다 신청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1번 SO를 받고, 두 번째 엠마를 갖다가 바로 수출자가 받는 서류는 SO, 물론 SR을 제시해서 SO를 받고, 여기는 SO를 제시하고 적재를 해서 MR을 받겠죠. MR을 받는다 이거죠. MR을 받는다. 그럼 이 MR을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다시 이 수출자는 선박회사로 다시, 여기서는 다시가 되겠어요. 다시 와서 바로 MR을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너의 짐을 우리 회사에 실었다. 선화증권인 BL을 갖다 준다. 이제 요거 세 번째 받는 서류는 BL이다 이거죠. BL.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선에 짐을 실었다는, 바로 요 다음에 뭐가 되냐? BL까지. 요까지는 누가 담당하죠? 수출자가 담당한다. 엑스포트가 담당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배 위에 짐을 싣고 싶다는 SR을 제시했을 때 1번 첫 번째로 받는 게 SO. 두 번째, 지정된 선박에 가서 SO를 제시하고 배에 실었을 때 MR을 받는다. 본선 수치증을 받죠. 그래서 다시 선박회사에 와서 그럼 MR을 제시하면 BL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바로 수출자가 담당하는 서류가 됩니다. BL. 그럼 이제 이 수출자는 대금 결제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BL이 승적에 대금을 갖다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BL이다 말이에요. BL을 수출자에게 대금 받고 넘겨줬다. 그럼 이제 여기 임포터, 수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입자의 항구가 되겠죠. 수입자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항구에 있는 선박회사, 이 선박회사의 지점이나 선박회사 계열이 있겠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도착항에.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바로 수출자는 BL을 제시합니다. BL을 제시하면 내 배에 짐을 실었는 거 제시하면 네 물건을 어디에서 찾아가라 그러는 DO, 딜리버리 오더를 갖다 받는데 화물 인도 지시서다 하는 이야기를 받게 되죠.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BL 다음 DO를 받는데, 이건 누가 담당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수입자가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는 임포트가 담당한다는 얘기가 되고, 수입자와 수출자가 공동으로 다루는 서류는 뭐죠?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 대금 결제에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되고, 바로 수출자도 BL을, 수입자도 BL을, 양당간 다 가지는 BL은 서류는 뭐가 되죠? 바로 BL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책보다도 선생님 이야기, SO를 갖다가 매문저 SR을 갖다 신청해서 SO를 받고, 이 SO를 가지고 뭐냐 그러면 바로 가서 적재를 하면 바로 1등 항해사로부터 MR을 받는다. MR을 가지고 와서 선박회사에 제시를 하게 되면 바로 BL을 받는다. 그럼 BL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금 결제를 하고 수입자에게 건너주면 BL을 가지고 수입자의 도착 항구에 와서 선박의 지점에다가 이 BL을 제시하면 이 물건은 어디 창고에서 찾아가라 그러는 딜리버리 오더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운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가 되고, 우리 책보다도 더 세밀하게 SO, MR, BL까지는 누가? 수출자가, BL, DO는 누가? 수입자가 담당하며, BL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로 대금 결제에 중요 역할을 하게 되며, 양당 간 수입자와 수출자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서류가 뭐죠? 물었을 때 바로 BL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이 BL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용선이란 말은 선박의 전세를 용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박을 전세 내서 예시했을 때 선박의 전세. 그래 일반적인 뭐가 되느냐 하면 운항에 넣는 게 아니라 선박 자체를 특정한 물건만 싣기 위하여 선박을 전세 낸 걸 갖다 우리는 용선 계약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운송 중개인 선화증권이라는 말은 중개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중개인이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배에 실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고장이 없다 그러는 걸 갖다 크린빌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에 실려있는 물건에 하자가 없다. 그럼 고장이 무고자이고, 무고장은 크린이라는 말을 쓰고,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고장이 났다 할 때 뭐가 되죠? 파울 비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장, 뭔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있다
그럴 때 파울 비엘이란 말을 갖다 쓰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크린 비엘의 반대 파울 비엘이란 말을 우리가 알아둬라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선왕 정권의 중요한 것은 선박을 전세낼 때, 선박을 전세냈을 때 선박 주인이 발행하는 명령. 그 다음에 운송 중일 때 중개인이 어디에 되냐 발행하는 선화 정권. 그리고 고장이 전혀 없다 그럴 때 크린 비엘. 그러면 여기에 반대 개념은 파울 비엘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면 바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운송 절차에 필요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도표를 그리며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통하여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연결해서 다음이 아니군요. 연결해서 뭐가 되냐 바로 화물의 도착 통지서가 왔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그러는 이야기 아까 딜리버리 오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까지 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해상보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며 나가보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운송의 절차에 필요한 해상 운송. 외국과의 거래할 때는 해상이 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단은 뭐가 되느냐 SO 바로 수입자가 취급하는 SO, MR, BL, DO 가운데서 수출자는 BL까지. BL부터 DO까지는 바로 수입자가 취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공동으로 차용하는 BL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정나증권에 속하는 종류다 하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제 여러분하고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정 속에서 보험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도착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DO 화물 인도해가라 하는 말 가끔씩은 뭐가 되느냐 도착 인도라는 얘기를 갖다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AN arrival 뭐가 되느냐 노티스는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DO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화물에 대한 도착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해상보험은 여러분이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철저히 뭐가 되는 거냐 왜 바로 여러분 도착은 DO와 다를 바 없다 하는 말을 쓸 수 있고 가끔씩은 도착 인도에서 AN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Arrival Notice라는 말을 쓰죠. 다음에 해상보험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박과 화물 이 두 가지가 대상이 되지 선박이나 화물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다. 그럼 여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OK가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선호는 되느냐 선호는 놉니다. 선호는 뭐 왜? 철저히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사람에 대한 보험을 갖다 인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보험이다. 근데 말하여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와 같은 사물과 선박과 화물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물보험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험, 물보험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서 알아둘 거는 선박이나 바로 화물이 그 대상이 되지 절대 무역에서는 선원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 물보험은 손해비례 보상제도다 하는 말을 쓰죠. 손해가 얼마나 나느냐 손해 비례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제도다. 손해비례 보상주의다 하는 말 또는 제도다 하는 말을 쓴다면 인보험은 뭐가 되느냐 100%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전액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비례가 아니라 100% 바로 계약의 100%를 갖다 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액보험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망을 했다 그럼 1억을 주겠다 그럼 사망했는데 보험에서 깎자 뭐 10%만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바로 100% 보상해주는 계약의 100% 보상해주는 전액보험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과 수출을 했을 때 수출에 대하여 상대국에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또는 반란이 일어났다 환란이 일어났다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걸로 인하여 상대국의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전쟁이 났다 그럴 때는 바로 수출할 때 수출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액을 갖다 보상받지 못하고 수입자로부터 대금 받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정부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드는 보험이 수출보험이다. 바로 수출에 쓰이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바로 공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보험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와 같이 바로 외국과 수출을 할 때 수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보험에 가입할 때 수출보험이다. 그 다음에 선박과 화물이 대상이 되면 물보험이라고 하고 손해비례 보상제도라고 얘기한다. 근데 많아요. 선원에 대한 보험은 뭐가 되느냐, 그럼 인보험으로서 100% 보상을 해주는 전액보험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오더웨가 바로 도착된 물건을 찾아가라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DO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유사한 말을 갖다 쓴다면 바로 화물 도착 통지서라는 말을 갖다 쓸 때 어라이벌 노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런 무역까지 국제 경영까지 완벽할 때 우리는 경영을 정확하게 공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페이지, 뭐 예를 들어 작게 출제위원이 아니면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좀 광범위하더라도 국제 경영까지를 다 하고 또 테마 수업까지도 다 들어두면 여러분 어떤 시험을 보든 경영 시험에 들어가는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시험을 보든 공기업 시험을 보든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점을 따지든 어느 쪽이든 다 100% 커버할 수 있는 경영학, 이걸 갖다 저는 원하고 있고 그런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순응하시고 잘 따라주시며 정확하다면 어떤 것이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바로 4절에 우리가 나오는 뭐가 되느냐, 관세 및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란 말, 관세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관세의 정리와 그 다음에 관세를 갖다 없애자, 바로 무역전쟁 시대, 요즘도 패권주의에 의하여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서로가 의해대죠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이에 북한, 남한이 끼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러시아까지 이런 4대 강국 속에서 우리가 예들면 바로 정말 여러 가지 하루하루 현실을 느끼는 것도 다 내막은 국제경영이다. 무역을 얼마나 잘해서 경제를 살리느냐. 요즘은 경제 대국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세계 1위가 되는 방법이죠. 아무리 전쟁 물사가 많더라도 경제가 무너지면 1위가 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패권해서 바로 전 세계를 앞으로도 200년, 300년 더 잡겠다. 이런 야망 속에서 요즘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제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국제 경영 꼭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여러 가지 시험, 주요 시험에는 경영학 그러면 국제 경영을 꼭 한두 개를 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데 유념하시고, 좁은 책, 짧게, 단기에 승부를 걸겠다. 이건 전부 다 패망입니다. 그런 사고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처음부터 조금 길더라도 진실로 접근한다는 얘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관세다. 관세 반대가 뭐죠? 내국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내는,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는 세는 내국세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내국세 반대가 뭐가 되죠? 관세다. 관세는 바로 상품이 국경선 경제선을 넘어갈 때 내는 세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관세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관세는 쉽게 이해하면 상품이, 대상인 상품이 국경선을 갖다가 얘들은 도출할 때 내는 세, 이걸 갖다 우리는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경선 통과 시 납부하는 세금, 납부세금, 이걸 갖다 우리는 이거 일반적으로 포린 텍스다. 그래서 관세라고 말하고, 관세 반대가 우리가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나 이건 내국세라고 말한다. 그래서 상품이 바로 경제선, 국경선, 경제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경 경제선을 통과 시에 내는 세금을 우리는 관세라 불러준다 하는 말을 여러분 알아두며, 이 관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입세와 수출세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나누죠. 대표적인 게 수입세와 수출세인데, 수입세는 거의 대다수 내지만 수출세는 내지 않는다. 왜?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래야만 국제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돈이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수출을 많이 하자. 수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출을 많이 할 때 우리는 그 나라가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한다. 그러니까 수출세는 내지 않고 수입세만 내게끔 하는 경우가 통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며, 바로 냉정히 따지면 관세는 수입세와 수출세가 있지만 냉정히 따지면 수입세를 의미하는 거지 수출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고, 관세는 바로 국내에서 내는 게 아니라 상품이 국경선을 통과할 때 내는 조세다. 바로 이 관세와 그리고 이제 수량 할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까지는 수입을 허가해 주겠다. 몇 개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걸 수량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수출과 수입을 갖다 가장 통제하기 쉬운 방법의 하나가 뭐가 되죠? 그렇죠. 관세와 수량 할당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갖다 부과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세는 목적에 의한 구분.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어떠냐, 어떤 목적에 의하여 관세를 매기죠 하는 데 따라 우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덤핑을 갖다가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독점 국가가 덤핑을 하더라, 사기에 때리더라 이거죠. 그럼 우리 국내에 의해 되죠, 생산자를 갖다 불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사게, 중국이 너무 사게 물건을 갖다가 여러 국가에다가 때릴 때 그게 반대해서 세금을 때려주는 걸 반덤핑, 바로 덤핑을 갖다 반대한다는 얘기가 되죠. 덤핑을 너무 사게 파는 걸 반대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을 반덤핑 관세라 불러주더라. 대표적인 예가 중국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거죠. 일종의 뭐가 되느냐, 사회주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떠냐 그러면 정부 통제하에 모두 다 덤핑을 갖다 거의 많이 쳤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와서 예되죠, 만기가 됐다,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연장을 안 시켜줘. 그럼 중국은 어떻죠? 자국의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게 외국의 투자자들이 다 빼가려고 한다. 그럼 왜 되죠? 중국은 정말 잘못하면 망하기 딱 좋은 입지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걸 미국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들은 압박을 준다. 그럼 나중에 왜 되죠? 우리와 경쟁하던 기업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우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무드도 된다. 그리고 또 중국은 뭐가 되느냐 그럼 너무 지나치게 뭐가 되느냐, 환경오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국민들이 마실 물도 왜 되느냐, 맑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가끔 방송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의 제3 3수에 속하는 물건, 저 하류에 있는 물건 마지막 단계 물도 석유처럼 팔아먹을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덤핑을 많이 친 게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돈을 갖다 확보하지 못한 채 덤핑만 치다 보니까 이 되죠. 현재는 이제 원금을 내놔라, 원금 못 갚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상당한 공경에 처하고 2위라 그래서 잘못하면 미국을 갖다 앞서겠다 이랬지만 그거는 좀 유언할 것이다. 왜? 자본의 사회주의에 속하는 영역이 가지는 한계성,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없을 때는 자본주의가 앞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문제가 되는데, 이때 덤핑을 많이 때린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물린다면 반덤핑,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너무 덤핑을 많이 치면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칠 수 있다. 그건 바로 미국 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란 말은 바로 예를 들면 상쇄 계산을 갖다 줄여서 상계라고 얘기합니다. 상계란 말은 상쇄 계산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럼 그 이해되죠? 수입 나라에서는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세를 갖다 예를 들면 왕창 물린다. 바로 상계관세, 상쇄관세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미국에서 반발하고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때린다. 우리도 미국의 물건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세금 관세를 높인다. 이런 어떤 개념은 보복관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국의 산업에 긴급 조치가 필요한 어떤 산업에 대하여 바로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을 갖다 그 해당 품목을 강하게 때린다. 긴급관세가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수입을 갖다 높이기 위해다. 국가의 재정 수입을 갖다 높인다고 하는 목적에서 국가의 재정 수입,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정관세라고 얘기한다. 재정관세라고 얘기한다. 다음에 보호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갖다가 보호하자. 자국의 산업을 갖다가 예된다면 보호하자. 바로 자국의 산업이 예된다면 무너지고 있더라 그럴 때 자국의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만약에 때린다면 보호관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특혜 관세는 특정 지구로부터 수입보다는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예를 들어 특혜. 만약에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후진국 같은 데서 물건 만든 거는 특별히 미국이나 또는 한국 같은 데서 세율을 갖다가 특별히 해야 된다 그러면 후진국에 대하여 낮춰준다 그러면 이건 특혜 관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할당 관세라는 말이 나오죠. 할당 관세는 바로 일종의 수량을 딱 정해서 만약에 네가 1000개까지 살 때는 우리가 세율을 갖다가 해야 된다 면제하겠다. 그러나 1000개를 넘었으면 고율의 관세를 갖다 때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되죠? 바로 1000개라는 수량을 할당을 해놓고 그 이하가 될 때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될 때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 하면 이건 뭐가 되죠? 할당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볍게 우리가 보면 덤핑을 하지 못하게, 덤핑 너무 치니까. 그러면 상계라는 말은 그 나라에 써야 된다 그러면 바로 이 자국 그 수출국에서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하여 혜택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거꾸로 관세를 높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보복관세는 서로가 우리나라 물건 들어갈 때 만약에 나타났다면 우리도 낮춘다. 이건 보복이란 말이야. 긴급을 요하는 거. 국가의 재정 수입,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혜를 주는 후진국 같은데 특혜 관세, 할당 관세는 수량을 갖다 정해서 그 이하가 될 때는 낮은 관세 아니면 면세를 해주다가 그 이상이 되면 높은 관세를 치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할당 관세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한 번만 쭉 읽어둬도 시험에 만에 하나 나온다면 대비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관세가 매겨졌을 때 관세는 도대체 우리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우리 책 속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타이틀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보며 책을 참고해서 책도 경영책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뭐 굉장히 두껍다 너무 뭐 무겁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합격 못합니다. 두꺼운 책 무거운 책이지만 그래도 지금 시중에서 가장 1등으로 달리는 경영학 책 거의 제가 만든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출판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2017년 18년도에서 경영학 쪽에서 1300페이지에 1030 몇 페이지 지금은 이제 1500페이지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만 냈을 때 1위였습니다. 뭐 한 10개월 만에 1000권 이상을 돌파했다. 그 정도로 책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뭐 가볍게 된 책들, 좁게 된 책들 이런 책은 잘못하면 시험에 완전히 우리가 얘들은 망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반드시 전체를 아우르는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다니면 공부하는 양이 적어서 절대 두꺼운 책 안 씁니다. 학생들은 두껍지 않아야 좋다 이런데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3주 공부하면 3주 공부 예를 들어 한 2주 정도 바싹 좋으면 학원 다니는 3개월 수업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믿는다. 학원에 5% 다닙니다. 저도 학원에 강의하고 있지만 학원에 강의하는 걸로 합격하는 애들은 5% 다닙니다. 100명 중에 5명 다닙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안 되죠. 스스로 공부하는 양을 정해놓고 뭐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루라도 어느 정도 정말 몰입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합격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짧고 간단하게 적게 이런 거에 방식을 취하는 학원 강의를 절대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두꺼운 책이라도 믿고 전부 다 해보면 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관세가 경제적으로 주는 영향은 어떠냐. 자 여러분들 세금이 붙었다 그러면 국내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국내 가격이 상승되죠. 그러면 국내 가격이 상승되면 국내의 생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되죠. 수입된 걸 갖다가 억제시켜버리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나 국내 소비를 또 되죠. 감소시킨다. 수입을 감소한다. 관세 수입은 증가될 거다. 왜? 최종 수입을 갖다 넣으니까 수입하는 건 전부 다 세금을 때리니까 되죠. 늘어날 거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거 경제학에서 굉장히 나오죠.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내가 최소한 1000원이면 이 물건 살 거야 했는데 700원에 살 수 있다면
소비자가 1,000원까지는 주고 살 의사가 있다 그랬는데 700원에 산다면 300원만큼 뭐가 되죠?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준다. 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죠.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어떠냐? 내가 이거 1,500원을 갖다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만드는데 1,700원에 팔았다. 그럼 여기 200원만큼 더 받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중요한 생산자 잉여다. 이 관세에 의하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지는 원래는 관세가 없다면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바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관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바로 불가피하게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다 손해를 주는 사회적 손실.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소비자 손실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정리함으로 해서 바로 관세가 주는 효과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까지를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비관세 장벽은 어떤가, 관세가 아닌 쪽에 관세가 아닌 관세를 갖다가 무너뜨리자, 즉 자유무역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음에 이제 무역의 제도사를 여러분에게 쭉 한번 얘기를 하며 시작하겠지만 맨 먼저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다 자국의 산업을 갖다 보호하자 하는 보호무역으로 넘어가죠. 보호무역이 지나치게 의해되는 건 대답의 정부가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리하겠다. 관리무역으로 가죠. 그리고 관리무역에 넘어가면 이제 요즘과 같은 의되죠. 치열한 경쟁을 갖다 이루는 바로 내용으로 이제 바로 세계는 국제 무역을 갖다 바로 무역의 전쟁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자유무역, 그 다음에 보호무역, 관리무역 체제로 변경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얘기하며, 자,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바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